이런 부모 지원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될까?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규제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끊길 텐데 그게 과연 언제일까? 그게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반 네. 남았죠. 대체로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안 팔고 버티려고 하는 전략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세값이 뭐 신규 계약권 같은 경우에 너무 높아지니까 집을 이 가격이면 차라리 좀 외곽으로 가서 집을 사자. 뭐 이런 수요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흐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는 누군가가 집을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집값이 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100% 이상까지 대출해주면서 수요를 창출해냈는데 그게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거든요. 미국은 그래도 소득 대비 집값의 수준이 5에서 6 정도였는데 우리는 지금 뭐 8, 9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아무리 늘려도 집을 절대 살 수 없는 계층이 예를 들면 미국보다 훨씬 많다.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자가 보유율이 한 70%까지 갔었고 우리는 그 정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또는 카드대출 등등 모든 대출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집을 사는 세력들이 이 수요를 받쳐줬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저는 부모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집을 사는 세력들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부모 지원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될까?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규제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끊길 텐데 그게 과연 언제일까? 그게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얼마나 될지도 네.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오래 갈 수는 없다. 지금 시장의 규제 환경과 수요자들의 특성을 봤을 때 오래 가긴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 수요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셨잖아요. 무주택 가구들의 불안 심리가 아무튼 매수 수요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불안 심리를 좀 완화시킬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수요자든 공급자든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은 크게 줄지 않았어요. 어쩌면 거의 일정하게 와 있는데 아파트는 줄고 단독이나 이제 다세대 같은 이런 주택이 많아서 공급량은 채웠지만 일정한데 질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주택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공급 부족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이 불안을 잠재우려면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된다.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달라.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은 집값이 오를 때 가능해요. 수요가 많으니까. 예. 네. 내가 이제 내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지지 않으려고 쉽지 하겠죠. 않죠. 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수요 공급의 원리하고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 공급하고 오른다고 기대할 수 있을 때 공급을 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을 수익성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다 풀어주면 집값은 이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집값이 오르는 상태에서 공급이 되니까 역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박근혜 정부 때 겪었거든요. 사실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공급을 늘려줬어도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은 누구냐면 실소유자가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예. 매수를 한 거죠. 애초부터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집을 누가 사느냐? 어쩔 수 없이 또 다주택자가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다주택자가 못 사면 한동안 미분양이나 공실로 남아 있겠고 그걸 못 버티면 싸게 팔겠지만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 경험을 보면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금융산업처럼 망하면 안 되는 것,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공급이 서울 시내에서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민간에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 가격을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가격을 상승시킬.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디에 공급해야 되냐면 서울 시내에 빈 땅을 좀 많이 찾아야 되고 효율이 낮은 땅을 네. 좀 많이 찾아야 되고 일단 땅을 많이 찾아서
공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 조금 부족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좀 사업장 사업성이 중에. 낮은. 조금만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곳,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면 영등포에 쪽방촌이 있는데 네. 공공사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직접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작년에 올해 했죠. LH가 직접 들어가서 공공사업으로 그냥 사실상 수용하다시피 해가지고 해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쪽방촌 같은 거는 그렇게 공공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좀 나쁜데 약간 좀 수익성이 열등한 곳은 공공이 가서 주도하고 공공이 좀 투자하고 해서 집을 지으면 강남의 재건축을 풀어줘가지고 집값 올리는 그런 역효과를 어느 정도는 막으면서 서울 시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공공이 주도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집도 마련해주고 네. 또 공공에서 이제 환수하는 물량도 있으니까 이걸 또 공공임대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임대를 지금처럼 뭐 10평, 20평 이렇게만 지으면 안 되고 좀 더 넓은 평수도 짓고 그래서 중산층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공공임대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주거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양도세 중간은 이미 6월에 끝났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유예해줬던 유예해준 거. 게 네. 끝났잖아요, 이미.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정부는 이제 종부세를 늘려서 부담되게 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좀 팔게 내놓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거는 초기에 보유세 강화 정책 대안을 냈을 때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정책이 세게 나오면 집을 다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보단 거예요. 낮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뒤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 구간 6%까지 네, 최대 했는데 6% 했는데 근데 최고 구간이지만 뭐 전국에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보유세는 많이 이제 강화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이제 팔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안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듣고 뭐 스스로도 막 자괴감이 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았다는 네.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뭘 학습했냐면 정권만 바뀌면 그동안의 정책 기조는 달라진다. 네. 이제 재건축도 풀어줄 거고 종부세도 약화될 거고 양도세 중과도 풀어줄 거고 네. 이렇게 바뀔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주당 정부가 또 들어서도 또는 다른 이제 야당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종부세 한 2번 정도 더 내면 되는데 뭐 일단 버텨보자. 양도세 중과 해제되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매물로 적극적으로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파는 선택을 하겠지만 대체로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안 팔고 버티려고 하는 전략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도 않고 뭐 공급이 또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고 전세난도 뭐 그렇게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계속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저는 이거는 사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부의 성격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관계없이 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지 않는 정부는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조가 몇 년 지속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이 기조가 바뀌면 이제 이게 또 엉망이 될 네.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들도 지난 총선할 때 강남에서 나온 후보자들 중심으로 뭐 보유세를 1가구 1주택은 깎아주자. 네. 최근에 이제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3년 동안 감면해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집값을 전혀 낮추는 데는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안타깝지만 집값은 뭐 여러 가지 그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보유세 강화. 이게 흔들리는 순간 뭐 집값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1가구 주택이어도 1가구라도 네. 마찬가지예요. 집을 갖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면 집을 사죠. 네.
근데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면 집을 살까 아니면 전세 살까 고민을 이런 선택을 하겠죠. 하죠. 네.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전세사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월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건 하에서 집을 함부로 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가능하면 수요를 줄인다라는 거고요. 집에서 얻는 이익을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는 순간 완전히 이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버티자는 심리가 또 계속될 그렇죠. 수도 예. 있으니까. 내년 시장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좀 변수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뭐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큰 기조는 바꾸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 공급을 얼마나 활발하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가 강남 아파트냐 아니면 서민 주택이냐. 네.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 안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강남 아파트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하냐. 저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져요.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을 하고 부동산에는 심리나 뭐 투기나 이런 네. 행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많은 영향 요인들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컨트롤하거나 또는 뭐 최소한 모니터링하거나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설사 집값이 좀 흔들리더라도 너무 흔들리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얼마나 잘 도모하고 있는지 정말 서민들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걸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단기적인 대응이고 상황에 따른 대응이에요. 단기적인 규제나 또는 완화나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그 네. 목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더 중요하고 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금은 좀 명확하게 하고 장기적인 어떤 대안과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과 이것을 좀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18년도 이후부터 이제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만약에 뭐 변화가 일어난다면 변곡점으로 확인할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매물이 나왔을 때 소화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데이스 온 마켓 뭐 또는 타임 온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DOM 또는 TOM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매물이 나온 다음에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사줄 그렇겠죠? 사람이 예, 뭐 없다는 거니까. 파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왜 이거 왜 안 팔리지? 너무 비싸서 안 팔리나?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호가를 낮추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낮춰도 안 팔리니까 더 오래 갖고 있는 거죠. 뭐 그건 그 집이 나쁜 집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미시적으로는 시장에서 매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있다가 소화되는지 수급의 어떤 비율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네. 보면 이제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또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기에 좋은 시기인지 사기에 좋은 시기인지 판단하는데도 유용한 네.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국토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보면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실수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내 집을 갖게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또 이 임대차 시장에 와서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임차인이 원한다면 더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부담도 높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상충된다는 거죠.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거는 전세 매물을 줄이겠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책 간 정합성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장 네. 그 한국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전세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네. 게 전세는 세입자한테도 좋고요. 임대인한테도 집값이 오르는 한 좋아요. 근데 오르지 않는 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이나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집을 투기해줘야 되거든요. 전세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면 투기를 열심히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투기를 열심히 하도록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네. 일시적으로는 뭐 그게 가능해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하죠. 장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이런 전세 수요를 흡수하거나 네. 대체하거나 또는 최소한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있어서 이제 민간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어떤 전세 시장을 좀 확충해 나가는 네. 것도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으로서 포함시켜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이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말로는 좀 제한된 소유권을 갖는 주택이지만 사실상은 전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권을 사고 파는 시장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세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대안적 모델인데 시장에서 안 먹힌다라는 것보다는 민간 전세보다 훨씬 좋은 전세로 공공이 공급하니까 시장에서 훨씬 더 먹힐 수 있다라는 네.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